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위한 바른정당 심야 의원총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위해 늦은 밤 한자리에 모인 바른정당 의원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나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자는 통합파와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자는 독자 노선파 사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의원총회가 한 차례 정회되는 등 4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였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은 예정대로 오는 13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는 13일 날 그대로 하기로 했고요. 당을 지키겠다는 생각하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이래 합치겠다는 생각, 그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거고요. 반면 김무성 의원을 앞세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탈당 선언에는 김무성 의원과 김용태, 김영우, 강길부, 정양석, 주호영, 이종구, 홍철호, 황영철 의원 9명이 참여합니다. 또 원외위원장 등으로부터도 탈당계를 취합해 9일에는 한국당에 최종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더욱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큰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1월 말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어진 1차 탈당 행렬에도 원내 20석을 가까스로 유지해왔지만 결국 창당 10개월 만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는 좁아지게 됐지만 독자 노선파 의원들과 국민의당의 통합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어서 이번 탈당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의 반발을 뚫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강행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일단 두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종용하고 있지만 마냥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임광빈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한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운명은 의원총회로 넘겼습니다. 그것까지 논의를 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안 했는데 그것은 원내 의총회 대상입니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을 따르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친박계의 반발을 고려한 숨고르기 또는 두 사람과의 물밑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초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연일 모욕적 표현을 동원하며 불퇴전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당을 망친 책임을 지고 조용히 떠나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나 보려 몸부림치는 것이 비겁하고 측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자강파인 하태경 의원은 홍 대표의 파상 공세는 바른정당 통합파의 복당을 위한 길터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제명이 당의 생존을 위한 막다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던 홍 대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명분을 내걸며 속도전에 나설지 아니면 냉각기를 가지며 여론을 볼지 홍 대표의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계기로 야권 재편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저녁 한국당과의 재결합을 의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찻잔 속 태풍이 될까요? 아니면 정계 개편 마중물이 될까요?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른정당 의총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바른정당의 이런 움직임의 계기, 길을 터준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 직권으로 제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등
특징 통합파, 복귀파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복귀파들의 어떤 명분을 살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그 친박의 사실상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이제 3분의 2 이상의 의총에서 제명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는 결정을 내려서 상당히 보수 세력의 어떤 나름대로의 결집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부에도 그러한 어떤 분란 요소는 갖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 대표가 또 SNS에다가 친박계 의원들 향해 바퀴벌레 같다. 그리고 사내답게 반성하고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홍준표 대표는 정치 구단은 아니지만 정치를 오래 해본 그 당 대표고 지난 대선 후보까지 역임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큰 이벤트가 지금 저는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사정이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하시라도 어필할 수가 있지만 야당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 있고 정부 여당을 그러나 공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버겁지 않습니까? 집권 초반이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만 반짝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결국은 임명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당내 갈등을 통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의 어떤 정당의 패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홍준표 대표 이런 전략 이런 것은 상당히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 친박을 향해서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물론 친박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어떤 동기로 삼겠다. 이런 정치적 목적은 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포석 두 가지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하는 큰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전략과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에 탈당 제명 조치에 대해서는 이러면 한국당에서 박근혜 지우기를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나름대로의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실제 홍준표 대표의 결단과 내부의 그런 부분이 컸어요.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그 특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뭐 40억이 내려왔다는데 전직 그 이재만 뭐 안봉근 이런 전직 비서관들이 결국은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갔고 그것을 또 이제 관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홍준표 대표가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데 정치적 환경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물론 바른정당 탈당 얘기가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김무성 의원 등 이제 여러 명이 탈당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당내에 어떤 요소로 작용할지, 과연 그것이 홍준표 대표의 당권 강화로만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김무성 의원이 주인 없는 정당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친박의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내부가 어떤 힘의 어떤 상당히 충돌 지점으로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남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출당되게 될까요?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내 지금 세력 분포를 보면 친박이 50% 내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출당이 이루어서 정치적 결별을 했지만 이것이 또 어떤 상황이 올지는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 그리고 과거에 같은 친박이었던 소위 말해서 친박이었던 의원들이 제 식구라고 생각하는 서청원 그리고 이 두 분에 대해서 탈당하라 이렇게 제명하라 이렇게 하는 어떤 결단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투표의원총회를 열어서 투표에 붙여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카드라고 봅니다. 자, 지금 오늘 8시에 바른정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굉장히 마지막 의원총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공개로 돌려준 게 8시 7분이거든요. 이후에 지금 3시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하여튼 정치권의 일반적인 예측은 분당과 어떤 탈당을 하기 위한 어떤 수순 아니겠느냐, 명분 쌓기용이다. 일단 하여튼 지금 내일 탈당 8명의 탈당 결행설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8명이 탈당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뭔가 좀 그동안에 정당 내 바른정당에서 탈당한다는 자체에서 뭔가 좀 해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의총의 가양 주제는 이제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남경필 지사가 제시한 그런 네. 부분이 주요 주제라 그러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통합 전당대회는 사실상 남경필 지사의 혼자의 주장인 것이죠. 그것이 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해야 되고 당대당 통합이라는 문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들의 변수들이 작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그 통합 탈당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부분이 서로 간의 의총에서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협의되고 협력되고 중간에 어떤 미봉책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오늘 통합의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의총에서 중요한 것은 그 중간파들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관망파들. 예를 들면 이제 잔류파가 한 6명 정도 되고 지금 내일 탈당한다는 사람이 8명 되는데 나머지 이제 의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세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명분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의총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통합파와 자강파도 또 중요한데 김무성 의원이 대표적인 통합파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자강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둘의 접점을 찾는 것은 가능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한국당에 돌아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가 또 개혁적 보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 그러한 개혁적 보수라는 명분으로 완주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중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상 복귀인데요. 사실상 복귀하는 부분에서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생명이 상당히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개혁적 보수라든가 중소 보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주장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나올 때 이제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그러면서 친박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펴모으면서 실제로 정치적 노예다, 친박 세력 그렇게까지 하고 나오면서 했는데 근데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으로 봤을 땐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보수 세력의 통합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더 강한 게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튼 내일 탈당 결행할지 안 할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탈당하게 되면은 두 가지의 여론이 부딪히겠죠. 하나는 진짜 김무성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어떤 보수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합쳐야 된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라는 부분이 더 여론이 셀 것인지. 아니면은 바른정당 그렇게 만들어 놓고 1년도 안 돼서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시 복귀하는 것이냐. 이것은 또 후한무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여론에 팽배할 텐데 그 부분이 이후에 어떤 바른정당의 존망이라든가 또 한국당의 강화라든가 정계 개편의 여러 가지 요소라든가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바른정당에서 그 토론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2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끝나고 난 후에 유승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나간다는 사람들 설득이 가능할까 그랬는데 최대한 설득해보겠다. 그분들도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의총 전에 의총 시작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무겁다. 당 진로뿐만 아니라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 진로도 결정되는 중요한 의총 같다. 이런 이야기 남겼거든요. 네. 상당히 이런 비장한 각오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두 분의 말씀을 어떤 뉘앙스를 어떻게 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통합의 당위성은 서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이 왜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왔냐? 국민들이 그것을 또 물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들이 얘기하기가 왜 나왔습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혁적 보수라는 그런 가치를 새로운 개혁적 보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보수 정당의 기치를 내세우겠다 그런 명분은 이었지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서로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찬성하는 팀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출당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들어가지 않을 명분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저는 통합의 명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물론 야권에서는 이것에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해진 이유가 결국은 이 보수 정당의 통합이 집권 여당의 어떤 큰 여러 가지 도미노가 돼서 거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시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제 들어가냐? 통합파는 빨리 들어가자. 아니면 그리고 자강파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보수적인 어떤 진지를 튼튼하게 구축한 다음에 당대당 통합을 해서 지분을 갖고 들어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이미 가자와 가자 측과 잡자, 가자 측은 통합이고 그리고 잡자 측은 자강파인데 이 두 세력은 이미 갈라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오늘부로 저는 분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후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통합파는 1차적으로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통합파가 그렇다면은 유영하 해설위원께서는 사실상 복당이다, 다시 돌아가는 수순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역시 탈당 뒤에 복당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보수의 새로운 혁신을 위한 그런 결단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복당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에 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제명 조치, 출당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한 정치는 보여주는 것이고 큰 정치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복당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하는 것보다도 홍준표 대표에 의해서 출당을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수 정당이 이제는 그래도 보수 정당이 새로운 어떤 가치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별개로 해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저는 복당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통합파의 행보에 대해서는 복당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그런 입장이셨는데 그렇다면 자강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만약에 내일 이제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내일 지금 예상대로 언론에서 예상한 대로 한 8명의 그 의원들이 탈당하게 되면은 사실상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가 6명이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인 정치적 영향,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33명의 의원들이 나와 31명인가요? 33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바른정당이라는 것을 올해 1월에 창당을 했는데 실제로 나름대로 개혁적 보수라든가 이런 걸 표방하고 새로운 보수, 새로운 정치, 뭐 따뜻한 보수 이런 걸 표방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8명이나 탈당을 결행한다 그러면 그러한 실험 자체가 상당히 좌절된 것이 아니냐. 물론 남아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런 우익 보수 세력, 지금 한국당이 결국 지금 현재 표방하고 있는 상당히 우익 보수적 정치 지형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결국은 좀 중간지대인 개혁적 보수 세력이 쓸 자리가 상당히 없어진다. 그러한 정치력을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물론 이것은 현재적 판단인 것이고 남아있는 이제 만약에 남게 되는 세력들이 잔류 세력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개혁적 보수 부분들을 어떻게 관철해 나갈 거냐, 그건 새로운 실험입니다만은 현실적 과제로 봤을 때 1년도 안 되게 바른정당이라는 창당했던 당이 무너져 버린다. 그것은 결국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혹은 이제 지역적으로 TK 이런 중심으로 한 우익 보수적 정치 세력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원심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무너진다 이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여론은 이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은 그럼 왜 나왔느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찬성하기 위해서만 나온 것이죠. 그 안에서 탄핵 찬성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그때 나올 때는 새로운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를 기치로 내걸었는데 다시 또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한국당은 바뀐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네. 과연 거기서 좀 다른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탈바꿈이라든가 변화와 혁신이 있느냐, 그런 조짐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인 것이 일반적인 국민적 시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물론 여론을 향방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또 복잡하게 상당히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남은 자강파가 국민의당에 손 내밀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정책 연대 수준에서 일단락이 되어 있는데 만약 정말 일부 의원들이 이제 탈당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자강파로서는 교섭단체도 무너지잖아요.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정치적인 실패고 앞으로 정치적인 미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바른정당이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말하면 바른정당이 창당이 됐지만 새로운 보수적 가치를 세우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국민들이 바른정당 하면 새로운 보수 가치가 무엇이냐. 그러면 안보는 보수, 그리고 경제는 진보, 복지는. 그러면 한국당은 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진보적인 측면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 새로운 특별한 어떤 보수적 가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정당 구도, 보수 대 진보의 어떤 N극과 S극을 뛰어넘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 중간지대는 회색지대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명의 수로서 이것을 지키기는 상당히 역부족이었고 그러면 자강파가 남아서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인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같이 붙고 싶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이것은 정체성마저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공중에 그냥 흩어지는 그런 세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다만 지금 지방선거가 앞으로 남아있고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서 12월 달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보수 정당이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일부 국민의당 이렇게 해서 3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러면 여기에서 바른정당의 자강파가 설 땅은 더욱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이 저는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 내년 봄에 보수정당 일대 통합 그런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볼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야권끼리 어떤 방식으로든 정계 개편을 이루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여권도 고심이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최대 고민은 아무래도 이제 몇 명이 탈당하냐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제 8일 날 내일 8명이 탈당하고 좀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뭐 바른정당 전당대회 13일 이후에 또 한 3명이 추가 탈당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더 탈당할 수 있다. 결국 남는 사람은 한 6명밖에 안 되냐. 이러한 뭐 이제 분석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한국당이 탈당한 인원수가 13명, 14명이 되면서 한국당이 120석의 의석을 갖느냐 안 갖느냐 굉장히 국회 운영에선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국회 선진화법의 이 5분의 3, 그러니까 5분의 3이 180명이고요. 5분의 2가 120명인데 결국은 지금 뭐 집권상정의 국회의장이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교섭단체 합의에 의하지만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120명이라는 의석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당이 그럼 120명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라는 문제, 이 채울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느냐 문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민주당의 어떤 국회 전략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국정 운영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정치력으로 민주당이 대응할 건가 그것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이제 이번에 뭐 탈당 규모가 한국당의 120석을 만들어주느냐 만들어주지 못하느냐.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제가 보겠을 때 큰 영향력을 파고를 일으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120석에 근접하거나 또 가능성이 생기거나 120석을 넘겨버리면은 상당히 국회의 어떤 원내 지형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반을 놓고 3당 합당이라든가 야합을 통해서
집권 여당이 제1당이 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제1당을 놓고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금 경쟁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역설적으로 정계 개편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쪽은 결국은 정치적 패배자부터 해서 정계 개편이 일어나 왔는데 결국은 정치적인 패배자는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이 새누리당이 한국당과 바른정당 쪼개졌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에 있고 이 합치는 영향이 결국은 집권 여당한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당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국회의장을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유혹이 있고 그러면 다른 국민의당 일부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야합으로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집권 여당의 숙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은 제1당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야당에 의한 정계 개편이 여당에 의한 정계 개편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121석, 자유한국당이 107석, 여기에 과연 어떻게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서 여당을 좀 위협하게 될는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야기 나누는 중에도 아직까지 이 바른정당의 의총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황영철 의원의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어서 잠깐 언급해드리면 일단 최종 결렬 후에 내일 공식 입장 낸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통합이 반점이냐 아니면 전당대회 연기가 방점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개 다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자기들은 마음을 먹고 왔다. 통합파의 심중은 이렇다라고 말을 했고요. 끝까지 당을 깨지 말자, 같이 가자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언지를 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한번 들어오면 더 황교안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첫 번에 대선 직전에 그 13명이 탈당했었잖아요. 근데 그중에 14명이 한 사람 들어갔다가 황교안 워낙 여론의 역풍이 거세갖고 다시 바른정당으로 다시 복귀한 의원인데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은 이제 탈당 규모가 중요한 것인데 8명만 탈당하는 거 아니라 추가 탈당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은 결국 유승민 의원이 어떤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돌파구와 진짜 큰 정치를 해느냐 이런 변수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에 들어갔을 때 복귀했을 때 과연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해낼 것이냐. 단순하게 숫자 플러스 8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내부에 좀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론의 항배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후속의 탈당의 규모와 인원수도 정하게 될 것이다. 예. 그것은 결국은 향후의 국정운영 문제라든가 정계 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파의 경우는 탈당계까지 낸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정리해드리겠지만 일단 심중은 굳힌 상태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이동하게 될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이번 주 국정감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31일 날 사실상 국감은 끝이 나긴 했는데 청와대와 KBS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정기국감에서는 그 상임위원회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와대를 국정감사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여성위원회나 특별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 상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국감이 이제 추후로 잡혀진 것이고요. KBS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산자위에서 국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문진에서 이사를 바꾼다 이름에 따라서 신상진 위원장이라든가 현재의 한국당 의원들이 방문진으로 가서 항의 방문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KBS 국감이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일 금요일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청문회를 지렛대 삼아서 여야도 이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 예산안이 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홍종학 청문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기에 등장을 해서 지금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야당의 당수라고 하면 야당의 대표가 이 후보자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관점인데 특히 이제 뭐 물론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캐비어 좌파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멘트를 했고 그리고 또 쪼개기 증여, 삼수 재수를 하더라도 서울대 가야 된다. 뭐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 장관,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첫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보면은 그 홍종학 후보자 논란은 쪼개기 증여 논란, 학벌주의 조장 논란, 그리고 딸의 국제중 진학 논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쪼개기 증여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쪼개기냐 분할이냐 이게 말에 따라서 좀 뉘앙스가 다른데 어찌됐건 증여를 하는 그 돈을 물려줄 사람이 좀 나누어서 준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거 뭐 합법적이다 뭐 오히려 좀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면서 여당 측에서는 방어를 했죠. 그러니까 지분을 나눠준다는 것이죠. 부동산 업계에서는 관행으로 있다라는 것이 주장인데요. 결국은 이것은 위법한 행위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홍종학 부인의 홍종학의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딸에게 홍종학 부인이 홍종학 의원의 부인이 장모가 이자를 상속을 받았는데 이자를 빌려줬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빌려준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그 세금을 그 엄마가 딸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차용한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증여한 것이냐. 증여한 것이 되면 탈세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속세는 아니고 증여세 부분인 거죠. 상속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탈법이나 위법은 아닌 것이다. 결국은 이 문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홍종학 후보자가 어떻게 밝히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홍종학 후보자가 물론 이러한 그 어떤 그 뭐 재산을 예를 들면은 물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비난이라든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홍종학 후보자는 과거에 보면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어떤 대재벌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중소기업에 처하는 위치가 상당히 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위상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계도 환영하고 있는 홍종학 후보자가 적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론은 별로 뭐 여권에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이번 주에 하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깔끔하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변명으로 일관하느냐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득을 하느냐 자기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어떤 키우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자기의 입장과 주장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청문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여권에서는 이것을 큰 위법이라든가 문제가 없는 한은 지난번에도 또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낙마했고 지금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여튼 이 장관 부분을 청문회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게 하겠다. 이것이 여론의 중론인 것 같아요. 여권의 중론인 것 같아요. 직무 수행을 위한 검증이 되기 전에 일단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일단 지금 그 증여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홍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아내와 그리고 홍 후보자의 딸에게 증여를 했는데 딸은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증여세를 딸이 엄마에게 빌린 게 돼서 그 돈에 그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돈에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 돈의 이자도 물려받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내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절묘한 증여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 홍 후보자도 아파트를 증여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거는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그건 아닙니까?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있을 때 이런 쪼개기 증여도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말이 앞과 뒤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것을 의구심 있게 보는 것이지, 물론 뭐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쪼개기 증여가 어린 아이한테는 아니고 부부간의 쪼개기 증여라면 이것은 효과적이다, 절세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권장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팩트가 아니라 홍 후보자 자체가 이 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공직자,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과 지금 장관 후보자로서 한 말이,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 앞으로 지켜야 될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러면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믿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인사권자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냐.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장관 후보자가 2번 낙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낙마시킬 수도 사실은 없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인데,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것에 대해 소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짚어주셨는데, 그 밖에도 각종 의혹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는 한국당인 이미 부적격자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반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홍종학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상당히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국민 여론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임명권자인, 이것은 뭐 국회 동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는요. 그럼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르게 생각할 것이니까 한 건인데, 결국은 이제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홍종학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양해를 해줄 것인지, 또 중소기업의 현재 중요성을 봤을 때 과거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뭐 동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상당히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이 양쪽을 다 오한 사람 아니냐, 뭐 그런 반대 여론이 형성된다 그러면 사실상 청와대 입장에 봤을 때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마지막 퍼즐이고 장관에. 그리고 또 이제 2번이나 또 낙마시킨다 그러면은 상당히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추이나 청문회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청문회 때 홍종학 후보자 그렇다면은 자질 검증 같은 것들, 직무수행 능력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뭐 중소벤처기업과 관련돼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그것은 또 여론적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사전에 또 브리핑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그런 것들을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를 하고 가서 10분 정도 또 본인의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낭만이 아니냐 그걸 따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의당이 찍히면 낭만한다는 데스노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의 입장이 상당히 저는 중요할 것 같고, 아직 입장은 안 나왔잖아요. 네, 입장은 그래도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내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야3당이 지금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강하게 안철수 대표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 보이콧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국민의당과의 협치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오겠습니까? 개혁입법을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개혁입법을 어느 정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냐, 그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뒤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후보 검증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 열리는 청와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비서실장이 당일 공석이기 때문에 본인이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해달라. 이런 사유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엄격한 도덕성,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리 인사참사가 빈발하는지 그 원인을 따져 묻고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입니다. 조국 수석의 국정감사 불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상당히 큰 공격을 많이 한 것이 왜 민정수석 안 나오냐, 우병우 안 나오냐 그거 얘기 아니었습니까? 조국 수석은 당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홍종학 그 후보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했냐, 뭐 민정수석이 뭐 했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곤혹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고 여기에는 뭐 조현옥 인사수석도 당연히 저는 나와서 청와대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들한테 모든 걸 브리핑하겠다. 뭐 총리도 국정원장도 대통령께서 직접 지명해서 나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인사수석도 뭐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하여튼 운영위 국감이 내일 열리죠. 내일 열리면 아무래도 청와대에 대한 공격이 아주 심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이 업무 특성이 있다. 이 민정수석은 여러 가지 사정기관들을 여러 가지 관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논지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에도 안 나왔다, 또 과거 이전 정권에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건 엇박자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는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적 해결책 이런 부분들을 좀 여당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개관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략과 효과가 있었을 텐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번에 탈당 제명 조치에 대해서는 이러면 한국당에서 박근혜 지우기를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나름대로의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실제 홍준표 대표의 결단과 내부의 그런 부분이 컸어요.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그 특수활동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여튼 뭐 40억이 내려왔다는데 전직 그 이재만 뭐 안봉근 이런 전직 비서관들이 결국은 이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갔고 그것을 또 이제 관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홍준표 대표가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데 정치적 환경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물론 바른정당 탈당 얘기가 하겠습니다만은 과연 이제 김무성 의원 등 이제 여러 명이 탈당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당내에 어떤 요소로 작용할지, 과연 그것이 홍준표 대표의 당권 강화로만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김무성 의원이 주인 없는 정당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친박에 최경환, 서청원 의원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로 내부가 어떤 힘의 어떤 상당히 충돌 지점으로 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남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3분의 2가 동의를 해서 출당되게 될까요?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현역 의원 불패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내 지금 세력 분포를 보면 친박이 50% 내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출당이 이루어서 정치적 결별을 했지만 이것이 또 어떤 상황이 올지는 앞으로 정치적인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 그리고 과거에 같은 친박 소위 말해서 친박이었던 의원들이 제 식구라고 생각하는 서청원 그리고 이 두 분에 대해서 탈당하라 이렇게 제명하라 이렇게 하는 어떤 결단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투표 의원총회를 열어서 투표에 붙여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카드라고 봅니다. 자, 지금 오늘 8시에 바른정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굉장히 마지막 의원총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공개로 돌려준 게 8시 7분이거든요. 이후에 지금 3시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요. 어떤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뭐 하여튼 정치권의 일반적인 예측은 분당과 어떤 탈당을 하기 위한 어떤 수순 아니겠느냐, 명분쌓기형이다. 일단 하여튼 뭐 지금 내일 탈당 8명의 탈당 결행설이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8명이 탈당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뭐 뭔가 좀 그동안에 정당 내 바른정당에서 탈당한다는 자체에서 뭔가 좀 해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의총의 가양 주제는 이제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남경필 지사가 제시한 그런 네. 부분이 주요 주제라 그러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통합 전당대회는 사실상 남경필 지사의 혼자의 주장인 것이죠.
그것이 한국당에서 홍준표 대표가 사퇴해야 되고 당대당 통합이라는 문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들의 변수들이 작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그 통합 탈당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용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부분이 뭐 서로 간에 의총에서 나름대로의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협의되고 협력되고 중간에 어떤 미봉책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오늘 통합의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의총에서 중요한 것은 그 중간파들이 있습니다. 과연 지금 관망파들. 예를 들면 이제 잔류파가 한 6명 정도 되고 지금 내일 탈당한다는 사람이 8명 되는데 나머지 이제 의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적 새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명분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의총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통합파와 자강파도 또 중요한데 김무성 의원이 대표적인 통합파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자강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둘의 접점을 찾는 것은 가능할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지금 한국당에 돌아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실제로 스스로가 또 개혁적 보수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 그러한 개혁적 보수라는 명분으로 완주했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중도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위한 바른정당 심야의원총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위해 늦은 밤 한자리에 모인 바른정당 의원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나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자는 통합파와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치르자는 독자 노선파 사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의원총회가 한 차례 정회되는 등 4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였지만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승민, 하태경 의원 등은 예정대로 오는 13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는 13일날 그대로 하기로 했고요. 당을 지키겠다는 생각하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뭐 이렇게 합치겠다는 생각, 뭐 그 생각 차이를 좁히지 못한 거고요. 반면 김무성 의원을 앞세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오늘 탈당을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탈당 선언에는 김무성 의원과 김용태, 김영우, 강길부, 정양석, 주호영, 이종구, 홍철호, 황영철 의원 9명이 참여합니다. 또 원외위원장 등으로부터도 탈당계를 취합해 9일에는 한국당에 최종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더욱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큰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발걸음을 노력은 중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1월 말 바른정당은 개혁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어진 1차 탈당 행렬에도 원내 20석을 가까스로 유지해왔지만 결국 창당 10개월 만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지는 좁아지게 됐지만 독자 노선파 의원들과 국민의당의 통합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어서 이번 탈당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박의 반발을 뚫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을 강행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칼끝을 겨누고 대통령에 대한 제명 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 등 특징 통합파, 복귀파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복귀파들의 어떤 명분을 살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제 그 친박의 사실상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이제 3분의 2 이상의 의총에서 제명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시키는 결정을 내려서 상당히 보수 세력의 어떤 나름대로의 결집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부에도 그러한 어떤 분란 요소는 갖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 대표가 또 SNS에다가 친박계 의원들을 향해 바퀴벌레 같다. 그리고 사내답게 반성하고 떠나라 이렇게 했는데 서청원, 최경환 의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홍준표 대표는 정치
구단은 아니지만 정치를 오래 해본 그 당 대표고 지난 대선 후보까지 역임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큰 이벤트가 지금 저는 진행 중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사정이라든가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하시라도 어필할 수가 있지만 야당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하나 있고 정부 여당을 그냥 공격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버겁지 않습니까? 네. 집권 초반이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만 반짝할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결국은 임명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당내 갈등을 통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의 어떤 정당의 패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홍준표 대표 이런 전략 이런 것은 상당히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고 친박을 향해서 바퀴벌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고 물론 친박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어떤 동기로 삼겠다. 이런 정치적 목적은 있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적인 포석 두 가지 효과 이런 것들을 노리고 하는 큰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일단 두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종용하고 있지만 마냥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임광빈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으로 제명한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운명은 의원총회로 넘겼습니다. 그것까지 논의를 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안 했는데 그것은 원내 의총회 대상입니다. 현역 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을 따르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친박계의 반발을 고려한 숨고르기 또는 두 사람과의 물밑 타협을 모색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 초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연일 모욕적 표현을 동원하며 불태전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와 당을 망친 책임을 지고 조용히 떠나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빌미로 살아나 보려 몸부림치는 것이 비겁하고 측은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자강파인 하태경 의원은 홍 대표의 파상 공세는 바른정당 통합파의 복당을 위한 길터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제명이 당의 생존을 위한 막다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던 홍 대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명분을 내걸며 속도전에 나설지 아니면 냉각기를 가지며 여론을 볼지 홍 대표의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계기로 야권 재편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늘 저녁 한국당과의 재결합을 의제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찻잔 속 태풍이 될까요? 아니면 정계 개편 마중물이 될까요?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개건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른정당 의총은 아직도 안 끝났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바른정당의 이런 움직임의 계기, 길을 터준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홍준표 대표 직권으로 제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